지난해 금융당국은 불어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은행권 대출 옥죄기를 시행했는데요. 올 들어 대출 관련 규제도 달라지고 은행들은 다시 공격적인 대출 영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원래 달라진 은행권의 제도와 대출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오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2025년 금년 들어서 뭐 은행권에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새해 들어서 달라지는 금융 제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산 관리라든지 재테크 하시는데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라는 것은 본인이 맡긴 예금이 혹시라도 금융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예금 보호 공사에서 1억 원까지 보장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그동안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산해서 은행에다 예, 저금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상향이 됐기 때문에 좀 더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인데요. 예. 앞으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이후 1년 이내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제도가 좀 개편이 되는데요. 지난해부터 계속 중도 상환 수수료 요율이 너무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이 높다라는 것이 계속 금융당국의 지적이었는데 이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절반가량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자금을 운용하는 데 갑자기 이제 상환을 하게 되면 차질이 빚어지니까 그런 기회 비용과 대출을 또 진행을 하다 보면 행정적이나 모집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엄청 낮아졌는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원래 1.2에서 1.4%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0.6에서 0.8%로 거의 반 내려왔고요. 신용대출 역시 0.3에서 0.4%로 낮아졌고 전세대출도 0.2에서 0.5%로 낮아집니다. 올해 13일부터 1월 13일부터 실행이 되는 대출들의 대부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대환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하세요. 그럼 예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해당이 없느냐? 네, 그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출을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 DSR이 3단계가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분들은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청년 도약 계좌가 올해부터 조금 더 혜택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가입을 하셔서 혜택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 기여금도 70만 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만기를 못 채우셔도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신용 점수도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만기를 채우게 되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때 0.1% 정도의 우대금리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0일까지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이게 새해 들어서 대출 총량 자체가 좀 리셋되면서 은행들이 이제 조였던 대출 규제도 많이 푸는 것 같고 다시 대출 영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은행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 다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매년 원래 그랬습니다. 은행들이 1월 1일이 되면 영업을 다시 재개를 하면서 활발한 영업을 하는 것이 이제 정해진 순서였는데요. 작년에 하반기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그 총량 규제를 하면서 대출 제한 조건이 엄청나게 다양했었습니다. 근데 이 푸는 것 역시도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은행마다 너무 다르다. 이걸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네, 그런 갈등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일괄 공통으로 해제된 거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MCI가 모두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MCI라는 것은 우리가 대출을 할 때 대출 한도를
한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은행에서 가입하는 보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대출 받는 분들한테는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것이 다시 부활이 돼서 전 은행에서는 지금 대출 한도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작년에 또 은행마다 모두 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다릅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까지는 허용을 하겠다 하는 은행이 대부분이고 현재 하나은행하고 SC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의 매매 자금도 모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에 따라서 은행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전 같으면 그냥 금리가 싼 은행이라든지 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을 찾는 게 먼저였지만 이제는 나의 신청 조건을 먼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대출을 진행했던 것 역시 모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뭐 100%로 제한을 했었지만 급여의 100% 제한을 했었지만 이제는 좀 더 범위가 확대가 되는 등 은행들이 이제 대출 제한을 조금 풀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까 네. 그 MCI, MCG 네.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좀 생소하네요. 네, 예. 이 MCI, MCG라는 것은 네. 이제 약간 모기지 보험 같은 건데요. 모기지? 네, 모기지 보험이라고 해서 은행에서는요. 예. 원래는 대출 한도가 저희가 보통 70%잖아요. 뭐 비규제 지역 같은 게 70%를 다 해주게 되어 있는데, 뭐에 70%라고? 그러니까 주택 그 KB 시세, 내가 네, 집을 네, 살려고 네, 할 네. 때, 예, 제가 뭐 만약에 4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2억 8천을 4728, 2억 8천이 대출 한도로 알고 계시지만 네. 원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2억 8천에서 방을 하나 빼야 되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까지 모두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70%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는 혹시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나보다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 때문에 후순위 세입자라고 하죠. 혹시 은행이 돈을 떼일 염려가 있습니다. 예, 후순위 세입자는 소액 임차하는 후순위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네.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예, 경매에서 예. 우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면 어허. 은행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보험에 가입을 해서 은행이 보험을 가입한다고요? 네, 이 MCI는 은행에서 가입을 하는 보험이에요. 예. 그래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내가 보험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몰라요. 예. 하지만 MCG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라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험을 못 가입을 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서울 같은 경우에 5,500만 원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 규제를 할 때 첫 번째로 시행하는 제도가 대부분 MCI, MCG를 못 쓰게 합니다. 대출 한도를 줄여야지만 가계대출 총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MCI가 12월 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은행이 사용을 못했지만 네. 지금 1월 들어서 대부분 다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조금 네, 더 늘어날 수 있다. 늘어날 수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이해 안 되는데 그러면 은행 가서 물어보면 알겠네요. 근데 은행에서도 설명을 해드리면 네.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가 예전에 예. 이런 설명을 이제 막 해드렸어요. 예. 근데 좀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무슨 보험에 나보고 가입을 하란다고 예, 놀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유리한 그런 제도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그래서 궁금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네. 몇 번을 들어도 이렇게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DB형, DC형 같은 거 그런 네, 거. 맞습니다. 참. 단어들이 이게 네. 나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죠. 일반적인 현상이죠. 네, 맞습니다. 뭐 매일 접하는 단어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은행 대출 조건에 맞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미 대출 금리 자체가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또 네. 지금 뭐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해도 대출 금리 자체는 실제로 안 내려가지도 내립니까? 않고 대출 금리는 안 내립니다. 안 내려갑니다. 네, 네. 실수요자는 참 쉽지 않네요. 네, 이게. 지금 실소유자 분들 같은 경우 실수요자들이
이제 많이 기다렸어요. 네. 12월 말에 대출이 제한이 되니까 1월부터는 금리가 낮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네. 계셨는데 오히려 12월 말에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조사한 것보다 오히려 0.1포인트 정도 올라갔다라는 이제 그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왜 안 떨어지느냐? 나는 싼 금리를 받으려고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요지부동이냐라는 분들이 문의가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 나의 대출 금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좀 뭐 연관성이 없어 보이시잖아요. 근데 미국 국채가 오르면 국내 국채도 금리가 따라서 오르게 되고요. 이 한국의 은행채 한국의 은행채 금리가 우리의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채권 금리가 오르다 보니 대출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금융 당국이 계속해서 가계 대출을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요, 영업을 활발하게 하려면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당국에서 계속해서 가계대출을 관리해라, 총량을 늘리지 마라, 막 계속 이제 가계부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 금리를 낮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래저래 은행 수지는 좋겠다, 그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희가 가장 어려워하고 불만스러워하는 부분이 그거죠. 네. 너무 편하게 돈 벌어. 네. 근데 이게 뭐 빚장을 푼다고 해도 다주택자도 그렇고 조건부 전세 대출은 여전히 좀 제한된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까지는 허용하는 은행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이 정말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네.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건부 전세 대출 역시 제한을 하는 은행이 있고 또 뭐 전 은행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해당하는 은행으로 찾아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확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이유는요. 역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이나 신한은행 뭐 여러 은행들이 가계부채의 그 총량이죠. 한 2% 정도로 이제 증가율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다주택자들까지 대출을 내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정말 필요하신 실수요자들에게만 대출을 먼저 해주고 있고요. 투기적 자금, 아무래도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까지 자금을 내줄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다주택자라든지 투기적 자금 같은 경우는 제한 상황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금리는 한국은행이 설사 기준금리를 지금 계속 내릴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는 이 금리를 내려도 가계빚이 너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출 금리 하락은 천천히 내지는 굉장히 소폭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금융당국에서 또 뭐 가계대출 때문에 그렇게 은행들을 갖다 옥죄는데 네. 지방은행에는 또 더 많은 가계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네.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네요. 이건 또 배경이 뭡니까? 이게 이제 네. 지방은행에는 이제 조금 네. 더 가계대출 규제를 허용을 하겠다, 그런 방침인데요. 이제 지방이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 그 부동산도 어렵고 지방 경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약간의 돈맥 경화 형상이 네. 지방 주택 시장이 그리고 지방 부동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 은행들은 약간의 그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산 규모 면에서도 국민은행이 552조, BNK 같은 경우 78조,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경쟁을 맞추겠다,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 사실 작년에 지방은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좀 낮춰서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들이 낮은 금리로 굉장히 많이 대출을 실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한동안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지방은행 어디가 제일 저렴하냐 아하.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뭐 약간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치를 초과를 해도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한다. 뭐 그런 기조를 잡고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 수도권은 지금 그 DSR 같은 경우에 좀 더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그 3단계가 시행이 되면 아직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수도권을 조금 더 높게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지방은행이 약간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방은행에다가 무한정 풀어주겠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뭐 그 대출 한도라든지 총량을 조금 늘린다라는 것이지 뭐 지방은행을 통하게 되면 뭐 DSR을 뭐 완전 풀어준다거나 또 담보 비율 우리가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0% LTV라든지 이런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크게 대출이 늘어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마이너스 통장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제가 최근에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는 원래 그 왜 직업군에 따라서 마이너스 통장 바로 나오잖아요. 뭐 의사라든지. 네, 맞습니다. 근데 한의사가 이제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보통 그 네.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은행마다. 것이고요. 보통 이제 전문직 대출이라고 해서 맞아요. 네, 네. 의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약사분 뭐 그래서 은행마다 조금씩 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전문직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은행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문턱 자체는 좀 높아진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마이너스 통장이나 지금 대출의 연체율,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이자를 내지 않는 그런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대출이 연체를 계속 하게 되면 네. 심사를 좀 더 강화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 한도도 점점 줄이고 싶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첫 번째로 건전성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출을 해주는 분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 네. 저희가 대출을 심사할 때 돈을 잘 갚을 것 같은 사람한테 먼저 돈을 빌려주는 것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돈을 잘 갚을 것 같은 사람은 누구냐? 저희가 이제 신용 점수로 보통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 신용 점수가 마이너스 통장이 950점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네. 거의 초고 신용자인 경우만 마이너스 통장에 그 대출의 기준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점수 인플레 현상 때문에 초고 신용자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고신용자 저희가 예전 같으면 굉장히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금융권으로 이렇게 약간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게 이제 신용 점수가 너무 다들 높다 보니까 요즘은 정말 관리를 잘 하시거든요. 예전과 다르게 정보가 네. 많이 오픈이 되어 있어서 네.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하는지 뭐 다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약간 변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도 대출 문턱이 막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다가 또 연체율도 너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 대출을 내주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좀 제한 상황을 자꾸 두면서 대출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여기 한쪽 은행에서 안 된다 하시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른 은행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그 신용 점수를 다시 확인하셔서 조금 더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대출 연체율이 0.48%? 어떻게 대표님 네. 이게 연체율이 이 정도 0.48%라는 것도 이게 또 어떤가요? 감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높은 겁니까 이게?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증가를 하고 네, 있다. 지금 그 불황이 계속 심해지고 있고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예. 예전에 코로나 때 또 많은 분들이 연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작년 말 대비해서 0.48%라는 것은 예. 뭐
뭐 저희가 수치로 따지면 뭐 잘 체감이 잘 안 되기는 합니다만 전월 말에 0.45%인데 0.03% 정도 또 연체 비율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심지어 0.07% 거의 2배 가까이 더 연체율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점점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